지난 오만전에서 가장 그리웠던 선수가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민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 특히나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우리가 대처하는 퀄리티가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당연하게도 오만보다 요르단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 특히나 알타마리, 알 나이마트, 그리고 알 마르디, 이런 이제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역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지난 경기를 보면 어떤 형태로 경기가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앞쪽에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이고요. 이때 이재성이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백을 만들면서 서령우가 올라가면 황희찬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이렇게 이제 3백을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에 있을 때는 요 권경원 선수의 자리가 김민재의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태석과 조유민을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승호 선수까지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요. 그럼 박용우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하고 이태석과 조유민이 한 칸 올라가면서 앞쪽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권경원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오만이 지난 경기에서 볼을 빼앗아 냈을 때 역습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역습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볼을 잡고 돌아선 이후에 우리의 3백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유민과 권경원,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박용우 선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경원 선수가 뒷공간, 그리고 조유민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만의 공격수가 스피드가 더 빨랐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볼을 잡고 돌아서는데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여유롭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경원 선수가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보다 김민재가 커버했을 때는 이러한 역습 찬스를 거의 내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김민재 수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방에서 공격 숫자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서 뒷공간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올라가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특히나 김민재 같은 경우는 아예 높이 올라와 버리면서 수비 라인 자체를 높게 설정을 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김민재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볼을 앞쪽에서 빼앗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뒷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볼 처리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난 경기는 이렇게 김민재가 올라와서 압박의 간격을 좁혀주지 않다 보니까 앞쪽에서의 압박도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위험도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앞쪽에 선수는 많은데 앞쪽 라인에서 압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의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최종 수비였던 이번엔 조유민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거든요. 근데 이 커버를 할 때 패스가 뒤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볼을 순간적으로 흘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의 공격수가 조유민 선수가 흘린 볼을 가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한 장면들이 한두 차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과감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3백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3백을 만들 때 이태석 선수, 이제 이번 경기엔 조현택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공격에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우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권경원이 왼쪽, 박용우가 가운데,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서 3백이 박용우, 권경원, 조유민, 요 3백을 만드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번 경기도 이런 식으로 3백을 만들 겁니다. 오른쪽은 서령우 선수가 높게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동선을 만들고요. 왼쪽 풀백은 3백도 만들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했다가, 혹은 오버래핑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을 쓰게 하고 가운데 지역을 좀 보완하는,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용우 선수가 3백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김민재 선수랑 있었을 때는 박용우 선수가 아무래도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라인을 과감하게 올렸을 때 커버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요 가운데 자리에 있었다면 박용우의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수월한 장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용우가 가운데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왼쪽 중앙 수비수 요 권경원 선수가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김민재가 원래 나오는 자리에서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앞쪽으로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앞쪽에서 볼을 끊어주는 이런 장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 이제 이 장면에서 왼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도와주기 위해서 앞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여기서 볼을 뺏겨요. 그래서 볼을 뺏기자마자 오만이 바로 공격으로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태석 선수도 공격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려서 오만의 공격을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태석이 올라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3백이 권경원 선수가 왼쪽 라인에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권경원 선수가 이 공간을 넓게 커버를 했을 때 당연하게도 좀 스피드가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태석 선수가 올라가서 돌아오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이 왼쪽에는 박용우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용우 선수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백의 왼쪽 공간을 커버하는 건데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아무래도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조유민, 권경원, 박용우 이렇게 3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박용우 선수 쪽에서 패스가 들어갈 때 상대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박용우 선수의 스피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패스가 들어갔는데 박용우 선수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조유민과 권경원 두 명의 선수가 오만의 공격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측면 공간을 커버를 못하고 중앙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너무나 넓은 공간을 순간적으로 허용하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오만의 편안한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권경원 선수가 끊어내긴 했는데 이 측면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문제가 드러났던 장면이었죠. 애초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아예 이 공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다른 장면도 보시면 오만이 우리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박용우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서는 박용우 선수가 3백이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측면에 이태석이 끌려 나왔을 때 박용우가 가운데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태석이 올라와 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좋은 공격 전개 장면이었죠. 근데 박용우 선수가 이 공격수를 따라 붙을 때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부족하고 과감성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오만의 공격수가 일단 볼을 컨트롤한 다음에 충분히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측면으로 나오면서 우리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우리의 수비가 두 명 끌려갔을 때 그 중앙 라인에 공간이 생기고요. 이 공간으로 오만의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선수가 뛰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이 공간에서 찬스를 맞이하는 오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런 수비 라인에서의 공간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뛰쳐나와서 볼을 끊어주는 김민재의 역할, 요 역할이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습을 이제 끊어낼 때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면 이제 요르단에는 오만보다 훨씬 더 결정력이 높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죠. 이 장면 보면 이게 이제 요르단의 지난 경기인데 그냥 뛰어들어가는 알타마리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돼요. 근데 알타마리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가 아까 우리가 범했던 실수와 좀 비슷한 실수가 나옵니다. 롱패스를 떨어졌는데 여기서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컨트롤을 이 바깥쪽으로 했어요. 근데 바깥쪽으로 컨트롤하는 순간 알타마리가 달려가다가 이 컨트롤의 방향을 잃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볼을 컨트롤했는데 알타마리에게 끊겨서 알타마리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거죠. 알타마리가 이런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영리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알타마리가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
그리고 워낙에 알타마리가 드리블도 좋고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다시 따라가기가 힘든 상태고, 여기서 알타마리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아시안컵 때 실점을 했었던 알나이마트, 이런 선수들도 개인 능력이 일단 출중한 선수들이라서 역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한 명 한 명의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일단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요르단전은 이제 요르단이 역습을 빨리 나오는데 능해요. 어떤 형태냐, 우리가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이재성 선수가 아마 중앙 미드필더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성 선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 때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3백으로 내려오는 요런 3백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으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박용우, 권경원, 조유민 또 이제 3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나이마트가 가운데 있고 알타마리가 박용우 선수랑 대치가 되는 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장면인 거죠.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서 이제 아무래도 왼쪽 풀백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는 형태의 전략을 홍명보 감독이 많이 쓰니까 저 구도가 많이 나올 텐데, 박용우 선수가 알타마리를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알타마리뿐만 아니라 알나이마트, 여기에 알마르디까지 올라오고요. 그러면 일단 1대1대1이죠. 여기에 더해서 압두타라는 선수가 사실상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 선수가 원래 측면 공격수로도 뛰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4명의 선수가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를 요르단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아시안컵 때는 이제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그리고 알리 올완이라는 또 3톱의 한 선수가 있죠. 이렇게 3톱이 만들어지고 왼쪽 풀백 자리에 이제 측면 공격수로 이번에 나올 알마르디가 배치가 돼서 4명의 선수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리 올완이 없다 보니까 압두타를 넣어서 이렇게 4명의 공격 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쓸 때 이 넓은 공간을 쓰는, 이렇게 경기장을 4구역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알마르디가 가운데, 압두타가 측면 스위칭이 되고, 알나이마트가 측면으로 빠지면 알타마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스위칭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넓게 쓰고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질 때 김민재가 없는 이 우리의 수비 라인이 과연 이 요르단의 공격수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알나이마트가 측면으로 빠지고요, 알타마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마르디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올 때 왼쪽 풀백이었던 압두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장을 4구역으로 나눠서 공격수들이 넓게 퍼져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 공간으로 튀어 들어가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튀어 들어갈 때도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스타일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국에는 기동력 싸움에서 우리가 김민재 없이도 잘 버텨낼 수 있어야,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요르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앞쪽에서 좀 눌러줘야 되는데, 이 눌러주는 역할도 김민재에게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부터 저렇게 역습을 당할 때 앞쪽에서 체계적인 압박이 부족한 감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K리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됐을 때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김민재 없이 과연 우리가 요르단을 상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요르단전은 우리가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는 경기다 보니까, 물론 홈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김민재를 원했던 이유,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까지 하면서,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아마 요르단의 이 빠른 역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플랜이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홍명보 감독이 오만전에 우리 수비 조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했지만, 수비 조직에 문제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골도 우리가 집중력을 좀 잃었었던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르단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